그날 밤 11시 응급실 자동문 앞에서 며느리가 낯선 남자의 팔을 붙잡고 울먹이는 걸 봤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저 남자가 며느리의 사람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말순입니다. 올해 75이고 평생 재봉일을 하다 5년 전에 일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다세대 주택 한 채가 있고 아들 내외는 2층에 저는 1층 작은 방에서 지냅니다. 평생 반을 쥐고 살아서 손은 망가졌지만 그래도 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며느리 이연주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시집 온 지 8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제 앞에서 불평도 안 합니다. 아들 박도윤이도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손주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이 지나갈 무렵부터 며느리한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하다가 며느리 휴대폰이 식탁 위에 올렸는데 화면에 지으지응 시옷이라고 뜬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서 전화 받고 2층으로 올라가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한참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금 이따 나갈게요. 그날 밤 9시쯤 며느리가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밤중에 어디를?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금방 올게요. 며느리는 제 눈을 제대로 안 쳐다보고 그냥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고개를 가웃거릴 뿐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일 아닐까요? 밤 9시에 요즘 사람들 그래요, 어머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의 야간 외출은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됐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 7시에, 어떤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 나갔습니다. 돌아오면 피곤한 얼굴로 씻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일 좀 봤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밤에 자주 나가?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시장 보러 나갔다가 종합병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래 진료동 현관에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 옆에는 30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고 둘이 나란히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도가 너무 넓고 사람이 많아서 며느리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1층 접수 창구 앞을 지나가는데 간호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은 남편분이 아니시죠? 네, 오빠 지인이에요. 그 목소리가 며느리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며느리는 복도 저 끝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병원에 갔을까? 저한테 아픈 데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는 누구일까? 보호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현주야, 오늘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났어요. 어디서? 그냥 동네에서요. 며느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병원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친구 만났다고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휴대폰만 울리면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서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 밤에 외출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세탁소에 이불 맡기러 갔는데 세탁소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 씨 며느리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요? 아니 요즘 자주 보이길래. 남자분하고 같이 오던데. 남자요? 네, 젊은 남자. 키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녁 때 같이 왔어요. 둘이 차 안에 앉아서 한참 얘기하고 가던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불만 맡기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본 남자가 누구일까요? 며느리는 왜 그 남자와 자주 만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도윤아, 현주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 없는데요. 왜요? 그냥 요즘 자주 나가길래. 회사 일인가 봐요. 아들은 태평했습니다. 아니,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아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참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또 한 번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들도 카페 가는 게 유행이라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카페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세탁소 주인이 말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둘은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것 같았고 남자가 며느리 손을 잡아주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며느리와 그 남자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왜 우는 걸까요? 남자는 왜 며느리 손을 잡는 걸까요? 카페를 나온 뒤에도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6시쯤 집에 들어왔고 평소처럼 조용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어디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또 외출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금방 올게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저도 외투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후문으로 들어가더니 응급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입구에 며느리가 서 있었고 잠시 뒤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며느리를 보자마자 다가가서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둘이 나란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응급실은 환자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남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밤 9시에 응급실에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남자와 나란히 걸었고 남자가 며느리 어깨에 손을 얹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냥 바람 쐬고 저는 아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30분쯤 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 병원, 응급실, 손을 잡아주는 장면, 어깨에 손을 얹는 장면,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또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은 안 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휴대폰 잠금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문자 목록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지으지응시옷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눌렀습니다. 문자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안심됐어요. 내일도 저녁 7시에 괜찮을까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형님한테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님. 며느리는 그 남자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씀 안 드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라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식구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친정에 오빠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문자를 더 올려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요. 그때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검사 결과? 며느리가 아픈 건가? 아니면 그 남자가 아픈 건가?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현주야, 네, 어머니. 너 요즘 어디 아파? 며느리가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누가 아파?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 요즘 병원 자주 가잖아.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정기 검진 받으러요. 정기 검진을 밤에 받아? 응급실까지 가면서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응급실 간 걸 어떡해. 봤어. 내가 따라갔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어머니, 대답해. 같이 병원 가고 차 타고 다니고 응급실까지 같이 가는 그 남자가 누구냐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왜 말 못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때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우리 도윤이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말을 못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다 말씀드릴게요. 언제? 조금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인하긴 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곧 말하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어머니? 현주 말이야. 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주가 왜요? 너 정말 모르냐? 현주가 요즘 뭐 하는지?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현주 의심하는 거요. 의심이 아니라 내가 봤어. 현주가 다른 남자랑 병원 가고 응급실까지 같이 가는 거.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현주 믿으세요. 믿긴 뭘 믿어.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 저도 알고 있어요. 현주가 누구 만나는지. 그럼 왜 가만히 있어? 너 제정신이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바보로 만드는구나. 어머니, 됐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외출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이틀 뒤 기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녁 8시쯤 외출했습니다. 저도 10분 뒤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아니라 본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3층 복도 끝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며느리 옆에 앉더니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둘은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진료실 앞으로 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보니 무슨 내과인지 써 있었지만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왜 병원에 온 걸까요? 누가 아픈 걸까요? 잠시 뒤 며느리와 남자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남자가 며느리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계단으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병원 후문 쪽 벤치에 며느리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우는 걸까요?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아들도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만 숨기는 걸까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1층 제 방으로 들어가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더 이상 혼자 속고 있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시쯤 아들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현주 내려오면 같이 얘기하자. 잠시 뒤 며느리도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 며느리와 아들은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현주야, 어제 병원 갔지?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봤어. 내가 따라갔어. 3층 진료실 앞에서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우는 거 봤어. 그 남자가 너 위로해 주는 것도 봤고.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 그 남자가 누구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 당장 말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야,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친오빠 친구예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오빠? 네, 며느리한테 오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집 온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왜 나와?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파요. 뭐가 어때서? 혈액암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혈액암? 네, 작년 겨울에 진단받았어요. 처음엔 항암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해 여름에 재발했대요. 그것도 말기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연락 왔을 때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친정 식구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며느리 시집 오기 전 며느리 오빠가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그때 저는 며느리 친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오빠가 또 돈 때문에 찾아올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오빠는 화를 내며 돌아갔고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친정 식구들 얘기는 꺼내지 마. 특히 오빠 얘기는. 며느리는 그 뒤로 친정 식구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 친오빠인데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처음엔 혼자 병원 따라갔어요. 검사도 같이 받고 항암 치료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오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도움을 받은 거야? 네, 그 사람은 오빠 대학 동기예요. 의사고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예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 본 장면들, 응급실에 같이 간 것,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던 것, 벤치에서 우는 며느리를 위로하던 것, 모두 오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불륜이 아니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도윤이 말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네, 어머니. 언제부터? 현주가 처음 오빠 병원 따라갔을 때부터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머니 건강 때문이었어요. 내 건강? 어머니 작년에 고혈압이랑 심장 문제로 쓰러지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때 일이 기억났습니다. 작년 가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 의사가 혈압이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현주 오빠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가 충격 받으실 것 같았어요. 과거에 오빠분이랑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숨긴 거야? 현주도 저도 어머니 건강이 가장 걱정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제 건강을 생각해서 숨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하고 휴대폰을 몰래 봤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를 의심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너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나 혼자 확신하고 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는 무슨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했는지 알아?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현주야,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심한 짓을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아들도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배제시킨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 뒤 저는 눈물을 닦고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지금 어때?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이요. 그런데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대요. 너는 안 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해봤는데 제 것은 맞지 않대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빠가 아픈데 도와줄 수도 없고 시어머니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현주야, 네, 어머니. 오빠 한번 보고 싶구나.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과거에 내가 잘못했어. 오빠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오빠가 아프다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오빠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 옆에 앉아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어요. 오빠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다녔습니다. 오빠의 치료는 아직 긴 싸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이 아니라 확신이더라. 저는 너무 확신했습니다. 내가 본 게 전부라고, 내 판단이 맞다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불빛을 보다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